이 환율이 계속 유지되면 서울도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강남 상구는 올해도 조금의 오름은 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건. 자, 마지막 부동산 시장을 좀 여쭤보면 작년 12월이랑 지금 1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 심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요즘 뭐 3천 건 미만이던데요. 시장이 환율에 진짜 민감하다. 그러니까 환율 급등할 때 부동산 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환율이 올랐다. 일단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나갔다는 건데 부동산에 둬서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에도 외국인이 많나요? 없진 않죠. 그런데 제 의견은 우리 국내에 있던 여유 자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학기미로 나가는 돈들이 원래는 집 사겠다고 모아놨던 돈일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높아졌다. 그렇죠.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높아지면 결국 투자자들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서울의 중위값 아파트 가격이 10억 정도 하는데 메디안 프라이스 10억이면 우리가 론투밸류 한 60% 잡는다 치더라도 4억 정도 내 돈에 5,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일단 뭐 여러 이유로 금리도 급등했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 금리는 인하됐지만 대출 금리는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실적이 엄청 잘 나오죠. 그러나 이제 배당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는 폭락했다.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도 올랐는데 이 대출금리 오르는 핑계나 이런 거 보니까 위험도가 높아져서 오른 거잖아요. 환율이 높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환율 높아질 때 집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6년 그 실거래가 통계 작성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2008년 빠졌고 2011년에부터 13년 빠졌고 그리고 2022년 빠졌고 2019년 이렇게 빠졌는데 다 그때가 환율 꽤 불안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학습 효과가 그대로 작용해서 서울까지도 이제 슬슬 하락으로 가지 않나. 이 환율이 계속 유지되면 서울도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부동산 출연하시면 요즘 얘기하시는 게 작년에 이제 심했던 현상이 양극화인데 올해는 초양극화가 될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강남 상구는 올해도 조금의 오름은 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건. 아, 진짜요? 왜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화학,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게 다 수출 고액 연봉 네. 직장이 집중돼 네네. 있고 여기가 주주한테는 돈을 안 줘도 슬프다. 주주한테는 돈을 안 줘도 요새 MZ 세대들이 칼이잖아요. 그 보상이 없다 싶으면 바로 얼마든지 해외 기업으로도 나가버리고 경쟁 기업으로 가는 그 회사 인간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우리 회사 인간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연봉을 올해 업황 안 좋으니까 동결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 연봉은 더 올라갈. 그리고 작년이 특히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그 680개 상장기업들의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누적이 155조였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최대였는데, 물론 이제 4분기에 열심히 지금 컷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200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상 최대 이익인데, 그 돈을 번 걸 알고 있는데, 뭐 인센티브를 안 줘, 돈을 안 줘, 그러면, 이렇게 그 회사에서 가장 잡아야 되는 핵심 인력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 돈들 인센티브 이런 게 한 4, 5월에 나오잖아요. 노사협상 타결되고 뭐 하면 늦어도 아무튼 상반기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 들고 어디 가겠어요. 사학개미도 하겠지만 강남에 아파트 세팅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기업들에 다니는 분들 어쨌든 일반적인 직장인인 거잖아요. 물론 좋은 업종과 좋은 기업에 다니는 거긴 하지만 근데 강남 상구 같은 데는 사실 전문직도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그러면 그 직장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좀 더 적당한 입지가 거기가 더 올라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마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마포도 좋은 입지인데 사실 강남 상구는 삼성전자 다니는 분도 강남에 들어간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전제를 딱 다는 순간 이야기가 순식간에 달라지죠. 맞벌이라면? 맞벌이라면 좀. 예, 대기업 직장인 맞벌이거나 또는 부인이 남편이 공무원이거나 공사를 다니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확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강남 집값이 버블이다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쪽은 아니죠. 너무 심하게 올랐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득 증가에 비해서 너무 가파르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거기는 그들만의 세상 그 사세잖아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고 그걸 전국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쪽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득 전망이 가파르게 개선되는데 예상처럼 올해 금리 한 2번이나 하면
상반기에 2번이나 한다고 보니까 예, 그럼 2.5 정도까지 하면 결국 올라갔던 대출 금리도 마진이 너무너무 커지면 네. 이탈자가 나오면서 결국 금리 인하 경쟁이 대형 은행들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저래 다 봐도 주택시장에 돈들이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데가 어디겠나 하면 맨날 이야기하지만 SRT 라인 아니냐. SRT 라인. 네, 강남에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네. 뭐 그 라인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난번 오를 때도 2023년 그때부터 오를 때도 동탄 집값 올랐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뭐 20억짜리 롯데캐슬 이야기 나오고 예. 전 국민 줍줍하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그 특히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 물론 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제 유동성이 있는 소수라서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은 신축 아니면 안 갈라 그러고 이 동네라는 브랜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녀 교육까지 보는 그 라인들이어서 저는 뭐 그쪽이 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양극화는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양극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의 다른 입지는 올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제일 좋아했던 데가 저 구리였는데 구리. 기억나시죠? 그 8호선 연장 구간 개통으로 구리가 한번 빛을 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작년 내내 떠들었는데 너무 빛을 많이 봐가지고 예, 좀 이제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열심히 봐야 될 때는 광명인 것 같습니다. 예, 입주장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 동네가 다 신축으로 다 바뀌고 나면 제가 기름 뉴타운을 그래서 이럴 때 들고 나오거든요. 강북의 기름동 그러면 사실 이미지 진짜 안 좋았어요. 옛날에 거기가 또 이미지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강북에서 자녀 키우고 살기 좋은 대단지 그리고 학군도 좋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데를 좀 선점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렇게 보면 광명이 희망이 꽤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 그럼 수도권에서는 원래 좋아하는 SRT 라인. SRT 라인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좀 집값은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못 올랐는데 또 못 오르는. 못 올랐는데 못 네, 오르는. 슬픈. 특히 저는 그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큰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또 근데 올해는 몰라도 올해는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있고 내년부터 공급이 확실히 부족해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폭등이 조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26년, 27년 인허가 물량이 없다 이거는 정말. 근데 수도권 인구 유입도 줄고 있어서 네. 이제 증가세는 증가세인데 이제 대충 2000년 전후해서 그 태어난 애들의 숫자가 60만에 40만 되고 그게 다시 20만 그러네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을 주도하는 게 20대인데 20대 자체가 이제 줄기 때문에 그 지방은 더 큰일이지만 수도권도 인구 유입이 근데 계속 그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건 바뀌지 않지만 숫자가 줄어드는군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그렇네요.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하단이 지지된다까지는 동의. 근데 이것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그 공급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환경이라서 지금 당장 최근의 상황은 다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순환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공급이 포텐을 주는 거지 상승 위로 가든 아래로의 공급 폭탄 이런 걸로 인해서 포텐을 주는 거지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건 수요 쪽이라고. 수요. 네. 근데 그 수요 중에 외부에서 지방에서 유입되는 MZ세대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거 맞으니까 또. 거기 숫자가 뭐 일단 저출산의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정부가 어쨌든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엄청 줄어든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가 환율이 올라간 효과가 함께 있어서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의 수요를 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금리만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이라는 건 되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약적이라고. 그거는 추세랑 거의 상관없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도 정치권에서 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으로 보여지지.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근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그걸 예측하는 게 의미가 좀 없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상황이. 저는 제일 중요한 정책은 그 임대차법 네. 개정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한갱신 요구권. 음. 예, 그런 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네. 뉴욕골 날 수 있죠. 네. 뉴욕골이 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 경제학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장의 실패 사례로 뉴욕의 임대료 규제를 두는데 그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임대료 규제에 상한 규제를 두면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집을 관리해야 될 이유를 가격을 못 올리니까. 관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 도시를 슬럼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을 꺾을 수 있겠죠. 대신에 나라도 꺾이겠죠. 왜냐하면 서울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서울을 옛날 뉴욕의 하렘처럼 만들면 그 나라에서 다 부자들이 탈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무한갱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매매가 좀 둔화됐는데 올해도 회복이 어려운 건가요? 그렇다고 그 울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울산에 일자리가 있어서 그것도 있지만 거기 공급이 감소합니다. 지방의 이제 최대 문제가 뭐냐면 도심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또 도심의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니까 제 고향 대구에 대구역을 내리셔서 딱 그 동성로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대구의 중심가가 일부 요즘 별로예요? 아니요 안 가보셨잖아요. 동수는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대구백화점까지 문을 닫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성구로 가잖아요. 맞아 수성구.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런 대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 도시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도심의 이런 그 슬럼화가 되고 도심이 낙후화되면 여기를 재생시킬 생각은 안 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러 가요. 그래서 저 고향 쪽은 성서, 달서, 달성구 쪽으로 갔고 그쪽을 또 엄청난 신도시가 있고 또 수성구로 갔다가 지금은 반야월 혁신도시까지 그리고 그쪽으로 또 지금 이번에 도시철도 연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뭘 의미하냐면 지방은 도심에 문제가 생기면 재생을 시킬 생각 안 하고 아주 손쉬운 해결책, 외곽으로 나가버려요. 부산도 그렇죠. 명지도시에, 기장에. 이게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우리가 그쪽이 친숙해서 이렇게 바로 사례가 나오는데 제 와이프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상무지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다 외곽으로 나가버리는 게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 되면서 도넛이 돼요. 안은 공동화가 되고 외곽으로만 계속 나가니까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심이 그렇게 되고 슬럼이 되는 문제와 함께 공급이 끝이 없이 그냥 우리 그 외곽으로 계속 번져만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심을 왜 안 살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토호님들이 또 외곽에 땅도 많이 가고 계시니까 자기 땅 개발하고 이렇게 싶어. 도너츠처럼 이렇게 외곽에 하는 게 결국에는 안 좋은 것처럼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건가 맞나요? 그 도시가 이제 무너지는. 왜냐하면 이제 도시에는 세 가지 정도 기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한테 물으시면 굉장히 이걸 잘해주는데 첫 번째가 치안, 두 번째가 교통, 세 번째가 보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번째가 교육인데 교육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약간 이거는 좀 덜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한 집 만들면 학교 세워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인프라라고 부르는 사회 인프라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인구는 주는데 도심으로 가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이게. 도심에 인구 50만이 사는데 한 구에 모여 산다. 그렇죠. 압축적이고 철도 만들기도 편하고 또 버스를 만들어도 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부족하면. 근데 다 외곽으로만 나가면 희소해지고 밀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늘고 규모의 경제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치안 문제도 엄청나게 생길 거고. 이런 도시들이 지방 도시는 다 이래요. 안 그런 도시가 세종시 정도 말고는 없으니까. 세종시조차도 사실은 전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기 신도시부터 다 그렇게 됐는데 상가가 일단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상가 뒤에 이면도로들 저는 판교 가보고 정말 놀랐는데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화물차 하나 딱 서 있으면 끝없는 정체예요. 세종시도 그렇거든요. 저는 세종시 가서 제일 놀란 게 중앙차선에 차들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용 모양의 그 정부종합청사 밑에 그 중앙차선에 차를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무슨 생각으로 이 도시를 만들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판교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남의 미사가도 역시 그렇잖아요. 그런 신도시 구경해 보시면 우리나라 2기 신도시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자족 도시 네.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런 도로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상해요. 근데 이제 차라리 그래도 2기 신도시야. 계획이라도 있고 뭐 도로라도 그래도 또 장기적으로 보면 광역 급행 철도들이 들어오기라도 하지. 네. 지방의 대도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울산은 옆에 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나마 그래도 좀 그 공급이 조금 덜하다. 그리고 조선업 좋으니까 일반 기계 쪽도 지금 좋은 업황이니까 살아나고 있어서 지방에서 지금 희망이 있는 데는 저는 울산 정도. 울산. 예. 자, 부동산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무주택자 그럼 1주택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괜찮은 지역으로는 강명은 얘기해 주셨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네. 좋은 타이밍은 끝났고, 22년 말 23년 초가 타이밍이었고, 그 타이밍이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미 선호되는 지역들은 다 올랐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뭐 따라잡아라 이야기는 저는 못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부 아주 희망은 그래도 조금 있는 지역들 쪽으로 네. 한번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1월에 올해 2025년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국내장 떠나라고 외치던 홍 박사가 이제 네. 한 2년, 3년 만에 약간 변심했다. 예, 그래서 다들 한국 시장을 천덕꾸러기 취급할 때 그럴 때 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거버넌스는 믿으면 안 되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과도한 희망은 버리고 인덱스 투자를 하자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덱스를 할 거면 차라리 한국보다는 미국이고 개별 기업을 할 거면 한국에서 정말 실력 있는 회사를 발굴할 실력이 있으면 한국 기업의 그 주식이 개별 기업을 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도 우리나라에서 험한 꼴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의 개별 기업이 더 무섭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 끝이 없는. 아, 되게 슬퍼요. 저는 하도 많이 당해서. 미국은 좀 끝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는 공매도 세력이 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당장 힌덴버그가 그 회사 건드려서 박살을 내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공매도가 보고서를 몇백 페이지짜리를 탁 내면서 허위하고 이 경영자가 사기꾼 같은 애들을 철저하게 박살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를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랄까 투명성이 너무나 떨어지니까 빨리 손절을 치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또 용기 있는 보고서 쓴 사람들이 험한 꼴 당하는 거 보고. 아, 그런 게 좀 있었죠. 뭐 저한테도 엄청 와서 하셨어요 그때.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기업은 웬만한 내공 아니고는 또는 웬만한 이 깜냥 아니고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사님 자문사에서는 한국 개별 기업 안 하나요? 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인덱스만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TR 얼마나 좋은 상품이 있는데 네. 개별 종목을 왜 하는지. 뭐 해외 쪽은 미국은 개별 기업을 하고. 아니요. 미국도 대부분 저희는 개별 기업은 거의 안 합니다. 능력 안 되면 인덱스로 투자해도 아까 제가 잠깐 국민연금 따라 펀드 그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비율을 거의 90% 이상 말 복제한. 나온 김에 박사님 회사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좀 얘기 한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13%, 해외 주식 네. 34%, 대체 자산 투자 16%, 나머지 채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어요. 투자할 만한 ETF. 네. 그래서 코스피 200 TR에 예를 들어서 13%, MSCI 월드 선진국 월드에 대해서 34%, 골드 16%,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선물 7%, 나머지 30%인 한국 국채 선물 30% 이렇게 수익을 딱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리밸런싱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딱 짜서 돌리면 작년에 19%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19%만큼 수익은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그 국내 부동산 투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체 자산 투자 16%를 골드로 딱 넣어버렸지만 국민연금이 골드에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체 자산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골드에 투자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 커머디티 투자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커머디티 투자 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물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 아무튼 간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걸 국내 리츠랑 해외 리츠로에만 16%를 투자했다고 추정하니까 14%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4에서 19% 사이의 수익이 아마 최종적으로 나오죠. 뭐 사실 그 정도만 나와도. 근데 저희는 그보다 더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나와도 사실 그러면 5년이면 복리라면 2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개별 종목할 필요가 있나? 개별 종목의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를 저희가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겠네요. 개별 기업할 때는 이 스트레스가. 요즘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안 빠지고 살도 좀 빠지고 이제 대표님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홍치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